그 사람을 처음 알게 된 건 조용한 봄날의 MT에서였습니다. 같은 과도 아니었고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타 학과 MT에 따라간 자리였죠. 버스 안은 시끌벅적했지만 창가에 앉아 이어폰을 낀 한 남자만은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표정이 보이지 않는데도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도착한 펜션은 산골짜기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방도 춥고 물도 찬데 다들 신났는지 술 게임을 하고 있었고 전 조용히 빠져나와 바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 제 옆에 앉더니 말없이 컵라면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추우니까 이거라도 드세요. 고개를 돌려보니 버스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투박한 말투였지만 왠지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MT 둘째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감기에 걸려서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고 다들 산책 간 틈이었죠. 그때 그 사람이 조용히 제 앞에 약봉지를 놓고 가더라고요. 감기신가 봐요. 감기약이에요. 아침 일찍 문 연 약국 찾느라 고생했어요. 빈속엔 드시지 말고 죽이라도 먹고 드세요. 제가 아프단 말 한 적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 마음이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기약 한 봉지와 짧은 말 한마디. 근데 그 순간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MT 마지막 날 밤 모닥불을 피워놓고 장기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억지로 끌려나가 노래 한 곡을 불렀는데 끝나자 조용한 박수가 들렸습니다. 제일 끝에서 웃고 있던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죠. 괜히 얼굴이 달아올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종이컵을 들고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노래 잘하시네요. 그 한마디에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제가 묻자 그 사람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성적이라서요. 근데 오늘은 조용한 분이 한 분 더 있어서 말 걸어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교로 돌아와서도 도서관에서 자꾸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몇 번이나 겹치자 혹시 일부러 시간 맞춘 건가 싶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말수가 적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카페에서도 말보단 창밖을 오래 바라보던 사람이었고 식당에서도 조용히 젓가락만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조용해서 혹시 나중에 결혼한다면 함께 살아가기엔 외로울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우린 말이 너무 없잖아요. 나중에 문제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말이 없으면 행동으로 보여줄게요. 그게 더 확실하잖아요? 그 대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후로 그는 강의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살짝 인사를 건넸고 도서관에서 제가 읽던 책을 조용히 꽂아주곤 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없었지만 행동은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늦게까지 공부하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자전거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늦었는데 같이 내려갈까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사이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연애는 참 특별할 것도 없는 관계였어요. 손을 잡는 것도, 밥을 같이 먹는 것도 모든 게 참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이벤트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쓰는 낭만도 없었지만 그 사람은 언제나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말수가 적고 웃음도 많지 않고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친구들은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말도 별로 없고 좀 재미없지 않냐?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편했어요. 괜히 연락이 안 되거나 뜬금없이 불안해지는 그런 순간이 없었거든요. 한 번은 시험 기간이었는데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었거든요. 밖에 비가 쏟아지는데 누군가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써요. 하고는 제 머리에 우산을 씌워주고 먼저 걸어가더라고요. 생일에도 이벤트 같은 건 없었어요. 근데 다음날 책상 위에 제가 읽고 싶다던 책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표지 안쪽에 작은 글씨로 이 책 내가 좋아해서 나도 좋아졌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같이 있으면 재미있진 않은데 불안하지가 않아요.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묻지 않아도 그냥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저를 속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인연을 그렇게 만났어요. 주변에서는 재미없는 연애 아니냐고 하고 왜 그렇게까지 만나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좋았어요. 가끔은 더 설레고 싶고 더 특별한 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있으면 그런 게 굳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냥 그 옆에 앉아만 있어도 괜찮았거든요. 그 사람이 말하던 대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사랑이 저한테는 제일 큰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연애 2년쯤 지났을 때 그 사람과 처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졸업 후 취업 때문에 각자 바빠지고 연락이 뜸해졌거든요. 취업 준비와 회사 일로 지치다 보니 작은 말에도 예민해졌고 결국 감정이 부딪혔습니다. 제가 서운하다고 말하자 그 사람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는 말로 하는 걸 잘 못해. 근데 내 생각은 매일 해. 그리고 나는 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그 말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감정 표현이 서툴렀을 뿐 마음만큼은 깊고 단단한 사람이란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우린 졸업 후 각자 첫 직장을 구했고 지방 발령으로 한동안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로를 의심한 적도 없고 다툰 적도 거의 없었어요. 묵묵히 각자 자리에서 노력했고 주말이면 고속버스를 타고 서로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 이제 너 없인 안 될 것 같아. 평생 같이 살고 싶어. 내가 표현은 서툴지만 당신 끝까지 지켜줄게요. 그렇게 우린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예물도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한 번도 저를 불안하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이면 어떤 삶도 괜찮겠다. 그게 저를 결혼까지 이끌었어요. 신혼여행은 낭만보다 현실의 시작이었죠. 우리는 결혼식을 마치고 바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옆자리에 그 사람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혼여행 가는 중인데 하나도 설레지 않아? 하고 장난삼아 물었더니 그 사람은 조용히 말했죠. 설레지. 근데 난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간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도착한 숙소는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는 오래된 콘도였고 햇살 좋은 오후 그 사람은 침대에 앉아 짐도 안 풀고 TV를 켰습니다. 당신 바다는 안 나가고? 하고 물으니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바다는 내일도 있잖아. 오늘은 그냥 좀 누워있고 싶어. 그 순간 전 이 사람이랑 여행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첫날 저녁엔 저 혼자 카메라를 들고 숙소 앞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결혼했다는 실감이 그제야 조금씩 들더라고요. 혼자서 돌아오는데 그 사람이 편의점 봉지를 들고 숙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너 혼자 나가니까 괜히 신경 쓰이더라. 초콜릿 좋아하지? 아무렇지 않게 건넨 그 손에 괜히 마음이 찡했습니다. 둘째 날, 우린 렌터카를 빌려 서쪽 해안을 돌았어요. 그 사람은 운전하면서도 말이 없었고, 라디오 볼륨도 낮게 틀어놓은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전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고 돌 위에 앉아 과자도 먹고 꽃도 꺾어보고 싶었지만
그 사람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사진 찍자고 하면 무표정으로 겨우 한 장 찍고 말아요. 처음엔 섭섭했지만 나중에 보니 제가 찍힌 사진 속 배경에 그 사람이 항상 뒤에서 작게 걸어 다니고 있더라고요. 셋째 날, 우린 관광객 많은 식당에 들어갔고 그 사람은 너무 시끄럽다며 금방 나와 버렸습니다. 결국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숙소에서 같이 먹게 됐죠. 둘이 나란히 바닥에 앉아 김밥을 나눠 먹으면서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게 더 좋아. 시끄러운 데보다 조용한 공간에서 너랑 같이 있는 게 더 편해. 그 순간 전 이해했어요. 이 사람은 낭만적인 순간보다 조용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숙소 창문을 열어두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이듯 물었어요. 우린 앞으로도 이렇게 조용히 살겠지?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럴걸. 근데 난 그게 좋아. 우리의 여행은 조용했고 크게 웃지도 않았고 사진도 몇 장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내가 어떤 사람과 평생을 살아갈지를 보여준 작고 확실한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 함께 살게 된 날, 침대 머리맡에 놓인 탁상시계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한 집에 둘이 있다는 게 좋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고, 잠을 자는데도 옆 사람이 있다는 게 어색해서 밤새 몇 번을 뒤척였는지 모릅니다. 신혼초는 설렘보다는 익숙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저는 그 무뚝뚝함을 혼자서 낭만으로 해석하곤 했죠. 당신은 왜 사랑해 같은 말 안 해? 하고 물으면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사랑이 아니면 뭔데?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처음엔 웃었지만 조금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우린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식탁에 반찬을 예쁘게 놓고 따뜻한 국물까지 준비해서 같이 먹자고 불렀는데 그 사람은 배고프다는 말도 없이 혼자 조용히 밥을 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너무 서운해서 하루는 말없이 밥상을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며 물었고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나는 당신이 나랑 같이 먹으려고 기다려서 같이 먹을 줄 알았어요. 같이 앉아서 눈 마주치고 잘 먹겠습니다. 그 말 하나에 오늘 하루 다 위로받을 줄 알았는데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날 이후 적어도 잘 먹겠습니다는 같이 말하고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청소하는 스타일도 달랐고 치약 짜는 방향도 달랐고 심지어 화장실 휴지 위치 하나로도 우린 꽤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사랑해도 서로 다른 건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그 다름을 맞춰 가는 게 결혼이구나. 그 사람은 큰 이벤트나 멋진 말은 못해도 작은 것 하나는 참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싸운 날은 결혼하고 딱 3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로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그날은 회사가 쉬는 날이었고 저는 하루 종일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말없이 TV만 보고 있었죠. 그 모습에 괜히 서운함이 확 밀려왔습니다. 당신은 내가 뭐 하는지 관심도 없지?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뭐가 또 그래? 그냥 조용히 좀 있으면 안 돼? 하고 말했고 전 그 말에 참았던 게 폭발해 버렸습니다. 당신은 항상 조용히만 있으라 그러잖아. 난 하루 종일 혼자 있었는데 당신은 내가 힘들었는지 묻지도 않잖아. 그랬더니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난 그런 거 잘 못해. 말로 하는 거. 감정 얘기하는 거. 그냥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게 내 방식이야. 그 말이 그땐 더 환하게 들렸습니다. 당신 방식대로만 살 거면 결혼은 왜 한 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같이 잠들지 않았던 밤이었어요. 이 사람과 평생을 산다고 했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그런 의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아무 말 없이 아침이 되었습니다. 부엌에 나가보니 남편이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엔 달걀 프라이 2개, 따뜻한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이거 당신이 했어요? 그 사람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들지도 않고 응.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그 말만 했습니다. 그 순간 서운함보다 더 큰 미안함과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말로는 못했지만 항상 기억하고 있었고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해오고 있었던 거였죠. 전 그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말도 같이 해줘요. 난 당신 말이 듣고 싶으니까요. 결혼 1년 차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아보니 서로 너무 달랐고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우린 아이 없이 둘만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성실했고 큰 다툼도 없었고 늘 제게 불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켠이 조금씩 허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고 같이 장을 보고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도 했죠.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는 남편은 늘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저는 그런 그를 사진 속 구석에 살짝 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만의 일상이 익숙해지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너네는 아이 생각은 없니? 그 말에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미 아이 둘, 셋을 키우며 바쁘게 사는 중이었고 SNS엔 아기 사진과 육아 일기가 가득 올라오고 있었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부럽다기보단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할까? 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지금 이 조용한 삶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얘기 좀 해볼까? 그 사람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난 아직 잘 모르겠어. 지금도 충분히 좋아. 당신이 원한다면 생각은 해볼 수 있어. 그 말이 참 고맙고 또 조금 서운했습니다. 해볼 수 있다는 말이 왠지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나를 따라가겠다는 수동적인 선택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뒤로 한동안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 나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아이를 원할까? 진짜 아이를 갖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지금쯤 그래야 한다는 압박 때문일까? 어느 날 회사 동료의 돌잔치에 다녀온 후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사랑스러운 아기, 바쁘고 정신없는 가족, 축하해주는 사람들, 그 모든 풍경 속에서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느낌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나는 그냥 우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난 괜찮아요. 우리 삶이 남들과 달라도 당신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왠지 모를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선택한 삶이 어디에도 크게 보여주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소중한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될 수도 있고 끝까지 둘만의 삶을 지켜갈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 선택을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 서로의 속도와 마음을 맞춰 간다는 것. 그게 저희 부부가 3년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허리가 뻐근하고
몸도 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째 생리가 없더라고요. 사실 남편과 저는 결혼 3년 차였고 아이는 서로 조심스럽게 생각만 하고 있었지 가짜고 본격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테스트기를 사는 발걸음이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고 조용히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조그만 스틱 하나에 가슴이 쿵쿵 뛰는 걸 느끼면서 괜히 거울을 한참이나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결과창을 확인했습니다. 한 줄 한참을 가만히 들여다봤지만 또렷한 한 줄, 두 줄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가 없기를 바란 것도 아니고 있기를 간절히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막상 한 줄이 뜨니까 왜 이렇게 마음 한쪽이 허전하던지요. 그래,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야.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하라는 뜻이겠지.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자꾸만 눈물이 맺히더군요. 남편에게 바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늘 이런 이야기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편이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언제나처럼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 아이 생각 조금 해봤어요? 그 사람은 젓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해. 근데 당신 생각은 어때? 오늘 테스트해봤어요. 근데 한 줄이더라고요. 남편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건 우리 둘 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뜻 아닐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로하려는 말도 아니었고, 실망하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 사람다운 담담한 수용의 말이었죠. 나도 오늘 그거 보고 괜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고 말하자 그 사람은 제 손을 잡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히 미안해하지 말아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우리 둘 다 그냥 조금씩 가고 있는 중인 거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에 대해 처음으로 길게 이야기했고 혹시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도 둘이서 살아가는 삶도 충분히 의미 있을 거라는 얘기도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아이 유무가 아니라 부부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는 말을 서로에게 했던 밤이었습니다. 그 후로 테스트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피곤했고 입맛도 없고 머리도 멍한 게 몸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기 기운인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생리가 늦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일정이 뒤엉켜 있어서 깜빡했었거든요. 집에 있던 테스트기를 꺼내 별 기대 없이 확인해 봤는데요. 선명하게 두 줄이 뜨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그 위로 무언가 따뜻하게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에게 그날 바로 말했어요. 일 끝나고 돌아온 그 사람에게 테스트기를 조심스럽게 보여줬더니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천천히 웃으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우리 진짜 부모가 되는 거야? 고마워요. 그 말에 괜히 울컥했습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부모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우리 이야기처럼 들린 날이었어요. 임신 초반엔 다행히 큰 탈 없이 지나갔어요. 일도 계속했고 몸 상태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반기가 되자 달라졌어요. 배가 부풀어 오르면서 허리가 쉽게 아프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집중이 안 됐어요. 회의 시간에도 계속 배속이 당기고 사소한 말에도 눈물이 날 것 같고 결국 저는 임신 8개월 즈음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며칠은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그동안 매일 출근하고 일하던 제 삶에서 갑자기 이름표가 사라진 느낌이랄까요. 엄마가 된다는 건
내 걸 내려놓는 일이구나 싶으면서도 배 속에 있는 아이가 조금씩 움직일 때면 괜히 웃음이 나기도 했어요. 출산은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찾아왔어요. 그날 밤 배가 뻐근하더니 조금씩 진통이 시작됐고 남편은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허둥지둥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저는 무서워서 말을 거의 못했고 남편은 손만 꼭 잡아주었어요. 당신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다려온 아이니까. 그 말에 진통 중에도 힘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병원에서 퇴원한 날, 집이 전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같은 집인데 공기가 달라졌고 모든 게 그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잠 재우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엔 남편도 많이 당황했어요. 아기가 울면 옆에서 서성이고 기저귀는 손에 쥐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게 더 서운했어요. 나도 처음인데 왜 나만 모든 걸 감당해야 하지? 도와달라고 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남편에게 서운함이 쌓이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밤중 수유 끝나고 아기가 갑자기 토를 했고 혼자서 감당이 안 돼 혼자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 진짜 나 혼자서 다 해야 돼! 그 말에 거실에서 졸고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안고 있던 아기를 받아 들고 말했어요. 내가 할게. 당신도 좀 자요. 그 말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부터 기저귀 갈기 연습을 시작했고 주말마다 아기랑 목욕하는 걸 자기 몫처럼 하더라고요. 밤중 수유는 여전히 제가 하지만 그 뒤엔 남편이 트림시키고 재우고 돌려 눕히고 그렇게 서툴렀던 사람이 천천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기가 자고 있는 틈에 우연히 남편을 봤어요. 아기 옆에 누워 손가락 하나로 아이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따뜻했습니다. 말로 표현은 잘 못하지만 그 사람도 분명히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지만 가장 많이 바뀐 건 우리 둘 사이의 거리였던 것 같아요. 처음엔 힘들고 멀어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디에도 말하지 못할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도 육아는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날도 많지만 그래도 문득 아기를 안고 있는 남편의 등을 보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 혼자 아니구나. 우리 둘이 하고 있는 거구나. 그게 참 든든하고 고마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사랑했고 평범하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루하루가 크지 않은 기쁨들로 채워졌고 잠 못 자는 밤도 둘이서 번갈아 아이를 보며 웃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분유 탈게요. 그럼 나는 기저귀 맡을게요. 그렇게 한 집에서 같은 방향을 보며 사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1살이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유아용품 매장에서 젖병 소독기를 고르고 있는데 저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아니야? 고개를 들자 대학 시절 늘 붙어 다니던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럭저럭 나 혼자 지내? 그때는 이혼한 건지 별거 중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혼자 지낸다는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친구를 처음 알게 된 건 대학 입학식 날 처음 봤는데 그 친구가 먼저 웃으면서 말을 걸었어요. 복도 끝에서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너 같은 과지? 나랑 같이 다니자. 그날부터 그 친구는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 얌전했습니다. 강의실 맨 앞줄에 앉아 필기를 놓치지 않았고 동아리보다는 도서관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웃고 말보다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얌전해? 그냥 이게 편해. 그러면 그 친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랑 있으면 내가 차분해져 그래서 좋아. 그 친구는 머리를 자주 염색했고
강의가 끝나면 늘 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옆자리 남학생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늘 술 마시러 갈래? 그리고 다음 날은 다른 사람과 또 웃고 있었습니다. 쟤는 남자친구야? 아니, 그냥 아는 오빠? 그런 식이었습니다. 남자가 수시로 바뀌었고 복잡한 일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걱정이 됐습니다. 괜찮아? 시험 기간인데 계속 그러면 힘들잖아. 넌 진짜 착하다. 나 챙겨주는 사람 너밖에 없어.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친구는 제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의 끝나면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같이 밥 먹자. 시험 공부할 때도 따라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너 하는 대로 같이 외울래? 심지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찾아왔습니다. 너 일 끝나면 같이 가자.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단짝이라고 불렀습니다. 너희 둘은 붙어 다니네. 응, 그냥 편해.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제가 사람들 사이에서 편하게 웃을 수 있었던 건 그 친구 덕분이었으니까요. 가끔은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나 지금 너무 속상해. 잠깐 나와.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가면 친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헤어졌어. 괜찮아. 이번엔 정말 끝난 거야? 몰라. 나도 이제 모르겠어. 그리고 며칠 뒤 그 친구는 또 웃으며 다른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런 날이 반복됐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너랑 어울리기엔 좀 위험한 친구 아니야?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사실은 좋은 애야. 그냥 조금 자유로운 거지. 그리고 제 마음 한편에서는 그 친구를 놓지 못했습니다. 외로웠던 캠퍼스 생활에서 그 친구는 늘 제 옆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졸업 무렵, 저는 공부에 몰두하느라 취업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렸고, 여전히 복잡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넌 참 대단하다.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날 챙겨주고. 그 말에 괜히 뿌듯했습니다. 내성적인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결국 졸업식 날도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평생 친구하자.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럴까? 유아용품점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날. 너 아니야? 순간 대학 시절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떠들고 울고 기대고 서로의 시간을 빼앗기며 살았던 그때 반가움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가게 앞에서 헤어질 때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 근처 사는 거야? 나 요즘 시간 많아. 가끔 들러도 돼? 애도 봐줄 수 있어. 저는 웃어 넘겼지만 그날 저녁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대학 친구 만났어요. 혼자 지낸대요. 그래요? 힘들겠네요. 남편은 늘 그랬듯 담담했습니다. 며칠 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근처 카페야. 잠깐 나와. 유모차를 밀고 나갔더니 아이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구, 잘생겼다.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까? 그날부터 친구는 아이에게 자연스레 엄마, 친구, 이모가 되었고 우리 집 문턱을 쉽게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몸살로 하루 종일 누워있던 날 친구가 와서 아이를 재워주었고 저는 그 틈에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고마워. 뭘, 우리 사이에. 그 친구는 집안일도 척척 도왔습니다. 젖병을 삶고 세탁물을 털어 베란다에 널며 말했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금방 지쳐. 나 있잖아. 그때는 불편함보다 고마움이 더 컸습니다. 남편과 친구는 자연스레 얼굴을 익혔습니다. 현관 앞에서 마주치면 오셨어요. 네, 잠깐 들렀어요. 짧은 인사였지만 시간이 쌓이니 정이 붙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셋이서 바닷가 여행을 갔습니다. 나도 갈까? 운전 도와줄게. 잠깐 망설였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도로 막히면 운전 바꿔야 하니까. 그 여름 우리는 4명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파라솔을 펴고 모래성을 쌓으며 웃는 사진. 사진 속에서 친구는 우리 가족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 후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봄에는 벚꽃 축제, 여름엔 바다, 가을엔 산, 겨울엔 온천. 같이 갈래? 그럼 내가 숙소 알아볼게. 친구는 여행 코스를 짜는데 능숙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곳을 먼저 찾아주고 할인 쿠폰도 챙겼습니다. 아이는 더더욱 따랐습니다. 이모, 이모랑 놀래. 아이는 그때 엄마 친구를 그냥 이모라고 불렀으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해마다 생일, 기념일에도 친구는 작은 선물을 챙겼습니다. 아이에게는 장난감, 저에게는 핸드크림, 남편에게는 타이핀. 대단하네. 기억력. 그냥 다 기억나. 너희는 내 사람이라서. 그 말이 달콤했고 고마웠습니다. 해가 바뀌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졸업식에도 운동회에도 그 친구는 늘 함께였습니다. 여행 사진첩은 해마다 두꺼워졌고 아이 앨범에는 이모와 함께 찍은 사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되었고 친구는 여전히 우리 가족 모임에 당연히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세 분이 참 사이가 좋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분이에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친구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고 어느새 저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처음 아기를 품에 안겼던 그날은 너무 작고 연약해서 어디를 어떻게 안아야 할지 몰랐어요. 조금만 울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했고 밤마다 수유하고 안고 재우다 보면 해가 뜬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 세 식구로 시작한 삶은 생각보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돌 무렵엔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 병원, 응급실을 몇 번이나 다녔고 5살 때는 밤새 고열로 뒤척이다 잠들었는데 새벽에 눈을 뜨니 이불이 온통 피로 젖었고 아이는 의식이 희미해져서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간 적도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 야외 활동 중 발목에 금이 가서 한 달 동안 깁스했던 일,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처음 들은 왕따라는 단어 집에 와서 말없이 옷만 갈아입던 아이를 보며 무슨 일 있냐고 물었을 때 눈물만 뚝뚝 흘리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그때 남편과 밤새도록 무슨 말을 해줘야 이 아이가 다시 웃을까 고민했고 함께 운동화를 사러 갔던 그날 아이가 이건 내가 직접 고른 거야. 하며 웃던 그 순간 작지만 분명한 회복의 시작이었죠. 그런 아이가 벌써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녁이었어요. 별일 없이 조용한 날이었는데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일 있니? 하고 물었더니 조용히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아니요. 그냥 오늘은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잘 자라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새 식구로 시작한 우리 집엔 늘 조용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크게 웃는 날보다 조용히 참는 날이 많았고 무언가를 이루기보다 하루를 무사히 지켜내는 게 더 중요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지금의 우리 가족이 되었고 아이라는 존재가 저희를 더 단단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겉으로 보면 평범했지만 저는 그 사람이 참 성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도 큰 사고 없이 잘 살아왔다고 믿었고 적어도 서로에게 책임은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저 혼자만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항상 손에 쥐고 다녔고, 샤워할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베개 밑에 꼭 넣어두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을 왜 그렇게 꼭 붙들고 계세요? 그러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보안 강화됐어. 괜히 열어보다가 문제 생기면 책임질 거야? 그 말이 석연치 않았지만 전 그때까지만 해도 의심보다는 피곤하겠지 하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남편이 잠든 틈에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컸지만 화면을 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카카오톡에 도배되어 있던 수많은 메시지들, 그중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오빠랑 있으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그 집 밥상보다 내다 만든 거 훨씬 낫죠? 그 여자 아직도 눈치 못 챘어요? 정말 웃기다. 그냥 하숙생이네 뭐. 그리고 제 남편은 이렇게 답을 남겼더군요. 미정아, 넌 내가 말만 하면 웃어줘서 좋아. 걘 진짜 피곤해 감정 없고 잔소리만 해. 그 순간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미정이라는 이름, 그건 저의 오랜 친구, 20년을 넘게 함께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키우며 명절에도 여행을 함께 다녔던 그 사람이 제 남편과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게요. 지금 생각해보니 여러 곳에서 신호가 있었습니다. 잔잔한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들, 저 없는 시간에 그 친구가 남편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일 때문에 근처 왔다가 같이 밥 먹었어. 너 바쁘다길래.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자 마음이 까슬까슬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미정이랑 밥 먹으면 말해줘요. 알았어요. 남편은 변함없이 담담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을 믿었고 친구를 믿었습니다. 미정이와 주고받은 남편의 카톡 메시지를 본 후 며칠을 눈물로 지새우다가 결국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문자들 다 당신이 하신 거 맞아요? 그러자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그 애랑 있으면 내가 남자 같아지거든. 그럼 나는 뭐였는데요? 몇십 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던 난. 남편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넌 그냥 같이 사는 동료였어. 애 엄마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그 말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저를 떠났던 겁니다. 다만 저는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기에도 시간이 너무 필요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외도 사실을 들킨 이후에도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더 대놓고 미정이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은 제가 집에서 준비해 놓을게요. 이런 메시지를 바로 제 눈앞에서 보란 듯이 보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물었어요. 이제 정말 아무렇지 않으세요? 나랑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맞으신 거죠? 그러자 남편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너랑 있는 게 더 불편해. 서로 눈치 보는 거 지겹지도 않냐? 차라리 미정이랑 있는 게 훨씬 편하거든. 그 순간 저는 제가 더는 아내가 아니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노골적으로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도 생일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설날 아침 남편은 말했습니다. 나 미정이네 부모님 뵈러 가야 돼. 그쪽에서도 나 받아주기로 했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가족이라는 이름에서 저를 제외시켜 버린 상태였던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아들 녀석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분노했고 며느리가 될 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게 사실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모랑. 그랬습니다. 그 미정이라는 여자는 단순한 외도 상대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오랫동안 가까이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땐 엄마 친구를 그냥 이모라고 불렀으니까요. 바람 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남편은 변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스쳐 지나가듯 지나쳐 가더니 바로 전화를 받더군요. 남편은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오늘은 많이 피곤했겠다. 다음 주엔 너 좋아하는 데 가자. 저는 멍하니 서 있었고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남편은 나를 투명 인간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짧은 틈을 참지 못하고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내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꾸지 않은 것을 보면 봐도 상관없다는 뜻이겠지요. 그 안에 있었던 메시지들. 자기야.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넌 진짜 멋져. 나 없으면 안 된다면서? 나도 그래.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 100만 원 2번 이름은 없었지만 받는 계좌 메모엔 필요한 거 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 사람을 위해 제가 해왔던 모든 것들은 그냥 수고였던 걸까요? 사랑이 아닌 헌신이라는 이름의 소비였던 걸까요? 샤워하고 나온 남편에게 나는 결국 물었습니다. 당신 왜 바람 폈어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니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 여자는 그냥 편했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들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줬거든. 저는 말했습니다. 그게 바람필 이유인가요? 그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항상 나를 바꾸려 했잖아. 술 마시지 말라고 하고 친구들 만나지 말라고 하고. 그게 사랑이라 생각했겠지만 나에겐 숨 막혔어. 그리고 그 여자가 좋았던 이유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 맞고 틀리고를 따지지 않고 그냥 응, 그렇구나 하고 들어줘. 너는 항상 내 말을 자르잖아.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마지막엔 네가 옳았어야 했잖아. 저는 멍해졌습니다. 한때 그의 상처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했던 말들이 그에겐 통제로 느껴졌던 거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옷차림도 간섭 안 해. 내가 반팔 입든 머리를 어떻게 하든 그냥 어울린다고 말해줘. 넌 항상 그 색은 촌스러워. 그 머리는 너무 어려 보여 했잖아.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 밥 사줬다고 고맙다 하고 운전해줬다고 고맙다 하고. 근데 너는 그런 말 거의 안 했잖아. 남편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식이었지. 저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외롭고 힘든 일이었을까?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찾게 만들 만큼 내가 차가웠던 걸까?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또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힘들다고 하면 이유 안 물어봐. 그냥 힘들었겠다고 말해줘. 근데 너는 항상 왜 힘든데? 그렇게까지 힘들 일은 아니잖아. 하면서 결국 내 감정을 부정했잖아. 그리고 그는 살짝 망설이다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남자답다고 말해줘. 근데 너는 언제부턴가 나를 무능하게 봤어. 월급이 적다. 얘랑 놀 줄 모른다. 다른 집 남편들은 다 하던데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이었고 그가 느꼈던 외로움은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감정들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너를 미워하진 않아.
근데 너랑 있는 내가 싫었어. 자꾸 작아지고 쓸모없는 사람 같았어. 그 사람 옆에선 그냥 나여도 괜찮았어. 그래서 선택하게 된 거야. 미안하지만 그게 진심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났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남편은 제 눈을 바라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다가왔고 이상하게 편했어. 무언가 숨기지 않아도 되는 느낌? 그냥 너보다 나를 더 이해해주는 기분이었어. 전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내인 나보다 그 여자를 먼저 챙기겠다고 선택한 거군요.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내 행복을 찾아야 할 것 같아. 그 사람의 행복엔 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밥상도, 빨래도, 함께 나눈 계절들도 그에겐 지나간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짐을 챙겨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말도 없이 도장만 찍힌 종이, 그 종이 속에 저라는 사람의 존재는 저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그래. 넌 너무 참고 살았어.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더군요. 가끔 SNS를 타고 그 사람과 그 여자의 사진을 마주하게 됩니다. 생일 축하 파티, 여행지에서의 셀카, 그리고 샵 행복한 우리라는 해시태그. 이젠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누구의 잘못이었는지, 왜였는지. 확실한 건 단 하나, 아내인 저보다 그 여자를 먼저 챙긴 그 사람의 선택엔 후회가 따라올지도 모른다는 것.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사람에게 미련을 두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였죠. 당신 옆에 있는 내가 그렇게 작아 보였다면 이제 당신 없는 나로 살아갈게요. 당신이 챙기지 않았던 나 자신부터 이젠 제가 먼저 챙기겠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병원에 있는 그 사람은 예전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병문안을 갔을 때도 그는 말했습니다. 너는 왜 왔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내 남편이니까요. 그리고 아이 아버지니까요. 우리는 이혼하지 않았고 서류상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에 남편은 마치 제 진심이 부담스럽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에 찾아갔는데 병실에 미정이가 와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살짝 열고 문 밖에서 들으니 자기야, 얼른 이혼해. 그 집엔 마음이 없잖아. 이제는 내가 있잖아요. 미정이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마도 남편의 재산 때문에 그랬겠지요. 미정이 웃는 소리는 어쩐지 가볍고 속없게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미정이의 손을 좋아하며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정을 버리고도 후회하지 않는구나. 마지막까지도 본인이 무엇을 잃었는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날 저는 병실 문을 조용히 닫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남편이 왜 미정이에게 빠졌는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말수가 적고 늘 이성적이고 성실하게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끝나면 곧장 집으로 오고 술자리도 거의 안 가고 주말엔 가족과 시간을 보내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자유분방하고 남자 관계도 복잡하다는 미정이에게 마음을 줬을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늘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디는 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자신을 조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미정이를 만났습니다. 미정이는 정반대였죠. 웃고 싶을 때 웃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여자. 그 사람은 그 모습이 처음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움이 점점 부러워졌겠죠.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한 번쯤은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책임지고 참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삶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미정은 그 사람에게 그런 해방감을 주었을 겁니다. 자신이 하지 못했던 행동, 하지 못했던 말들을 대신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그걸 보면서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환상을 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원래 가정을 버리려는 마음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미정 앞에서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조금 더 솔직해지고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가벼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너무 달콤해서 점점 빠져나오지 못했겠죠.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미정을 사랑했다기보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자유로운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 사람이 미정을 좋아했던 이유였을 겁니다. 남편은 병세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입원한 지 2달이 넘어가도록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상처를 줬지만 몇십 년을 부부로 살아온 정이란 게 그리 쉽게 끊기지는 않더군요. 우린 아직 법적으로 부부이기도 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남편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하게 달려간 병실엔 호흡기와 링거 줄에 의존한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던지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왔구나.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는 제 손을 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정이는 안 왔어요. 번호를 바꿨는지 연락이 안 돼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미정이는 떠났어요. 책임질 생각 없었던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잡았던 사람은 당신이 쓰러지니까 제일 먼저 떠나버렸어요. 결국 곁에 남은 사람은 나뿐이었네요. 남편은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말이 나올 때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왜 그렇게 늦게 나온 건지 그 순간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나는요, 당신한테 진심이었어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저는 남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나도 더는 지켜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미정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친구 마지막까지 미정 씨만 기다렸어요. 근데 연락이 안 된다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의 사무실 책상에서 발견된 건 미정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적힌 한 줄. 이 사람은 내 진짜 인생이었다. 저는 사진을 찢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인생에서 저는 없었나 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례식도 조용히 마무리되고 저는 아직도 정리를 못한 마음에 집 안 구석구석을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택배인 줄 알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미정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죄책감이라고는 단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 지냈니?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러자 미정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갈 줄 몰랐어.
그래도 마지막엔 편하게 가셨겠지?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미정이의 표정이 조금 바뀌더니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좀 억울해.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온 거야. 처음부터. 내가 유혹한 거 아니야. 진심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진심이라고? 진심인 사람이 아픈 사람 놔두고 사라지니? 연락도 없이. 그러자 미정이는 오히려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그 사람이 아픈 거야. 안타까웠지만 솔직히 말해서 책임지고 싶진 않았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도 해줬어. 그냥 잠깐 좋았던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왜 그렇게도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도 분노했는지 스스로도 깨달았습니다. 미정이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외로움을 이용해 자기 시간을 즐기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너에게 결국 아무것도 안 남겼어. 그 사람 마음만 어지럽히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끝엔 병든 사람 버리고 도망친 거야. 그러자 미정이는 무심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너 그 사람 죽기 전에까지도 내 사진 지갑에 넣고 있었던 거 그건 알고 있어? 그 순간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너 그게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난 너가 좀 부러웠어. 나는 누구한테 끝까지 지켜져 본 적이 없거든. 너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법적으로 너에게 있었잖아. 그게 정이지. 그리고 미정이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잘 지내라. 미정이가 떠나고 문이 닫힌 그 순간 저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땐 너무나도 아팠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그 사람도 그 친구도 그 누구도 제가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롯이 저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친구가 떠난 날 이후 저는 문을 닫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이제는 많이 희미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지요. 너무 힘들 땐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막상 아무것도 없어진 자리를 보면 허전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과거에 묶여 살지 않기로요.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옷, 책, 사진들 하나하나 천천히 바라보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없는 인생, 제 방식대로 살아볼게요. 그리고 정말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준비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작은 꽃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꽃을 좋아했거든요.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겠지만 저한텐 하루하루가 참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늘 와서 국화를 사가던 어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손님이 계셨는데요. 그날따라 그분이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꽃 고르실 때 표정이 참 따뜻하시네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꽃을 보면 마음이 좀 놓이거든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작년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마음이 많이 허전했는데 이상하게 꽃을 보면 좀 괜찮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눈빛에는 서로가 겪어온 상실의 깊이가 담겨 있었고, 그건 말이 없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외로움을 잊는 건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누군가 곁에서 그걸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 어딘가가 스르르 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에 도달했구나라고요. 이젠 저는 매일 아침 작은 꽃다발을 만들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 늦은 나이에 찾아온 혼자의 평화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꽃가게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고 작년 봄과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맞이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싱싱한 꽃들을 다듬고 하루를 꽃향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 조용히 꽃가게에 들러주십니다. 이젠 꽃을 사러 오는 건 핑계처럼 느껴질 만큼 저를 보기 위해 오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그분이 작은 손편지를 한 장 건네셨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게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누군가를 다시 깊이 믿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난 상처가 남긴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 속도를 따라주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삶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사랑을 증명받기 위해 애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젠 알겠습니다. 진짜 사랑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요. 그분과 함께하는 차 한 잔, 꽃 한 송이, 그리고 짧은 산책, 그 모든 게 조용하고 따뜻했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어느 순간부터 불안감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져도 되는 걸까? 어느 날 그분이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하루 더 소중해집니다. 혹시 앞으로의 시간도 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저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좀 두려워요. 그분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냥 당신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질 때까지. 문제는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이웃분 한 분이 어느 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이랑 좋은 사이예요? 저는 대답을 머뭇거리다가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말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직 남편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좀 이르신 거 아닌가요? 그 말이 가슴에 박히듯 날아왔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 웃으며 대화를 넘겼지만 그날 집에 돌아와서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사랑을 선택하는 것조차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 그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분이 아무 말 없이 작은 화분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참 잘 견뎌냈어요. 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메모와 함께 저는 그 말을 읽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않아도 누구의 시선에도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분은 저에게 그런 시간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마음속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분과 다시 벚꽃길을 걷던 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 저도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차가운 바람 사이로 손끝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마음속까지 닿았습니다. 나는 비로소 내 인생에 대해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의 평가를 받지 않아도 그저 내 마음이 평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나, 그런 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분과 저는 이제 주말마다 함께 밥을 먹고
가끔은 서로의 일상을 챙겨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제 슬슬 같이 살아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막상 함께 산다는 말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가 다시 누군가와 가정을 만든다는 것이 가능할까?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불쑥불쑥 떠올랐고 무엇보다 내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하는 자책이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예전에 살던 집에 한번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남편 떠난 후 그대로 비워뒀던 그 집 현관문을 열자 먼지 쌓인 가구와 여전히 남아있는 기억들이 절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그 사람의 물건이 아직도 남아있었고 작은 액자 속엔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저는 그 사진을 꺼내 천천히 찢어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만든 기억들로 다시 채워야겠어요. 그 길로 저는 그분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같이 살아보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싶어요. 그분은 놀란 듯 눈을 깜빡이시더니 곧장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다리길 잘했네요. 우리는 급하게 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서로의 물건을 조금씩 옮기고 서로의 생활 패턴을 맞춰가며 정말 가족처럼 살 수 있는지 천천히 지켜보기로요. 그분은 저를 위해 작은 방 하나를 제 취향대로 꾸밀 수 있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여기는 당신만의 공간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집이 아니라 진짜 내 집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공기처럼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젠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그 여자도, 그리고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제 자신도요.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드디어 누군가의 인생에 의지하지 않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